스시마의 기적, 그리고 역사의 교훈. 검은 바다 위, 새벽빛이 스며드는 스시마 해협. 수평선 위로 거대한 전함의 실루엣들이 하나둘 나타난다. 1905년 5월 27일 새벽 대한해협 한가운데 짙은 안개를 가르며 거대한 철의 괴물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쪽은 유럽의 거인, 러시아 제국의 발트 함대, 1만 8천 해리, 지구 반바퀴를 돌아온 지친 전사들이었습니다. 다른 한쪽은 아시아의 신흥 강국, 일본 제국 연합함대, 도고 헤이아치로 제독의 차분한 명령 아래 오직 이 순간만을 기다려온 전사들이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뒤 세계 해전사는 영원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승자의 환호나 패자의 울분에서 한 발짝 물러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에는 일본의 천재성만큼이나 러시아의 어리석음이 있었고 전략적 탁월함만큼이나 구조적 모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3국의 냉정한 시선으로 묻겠습니다. 왜 러시아는 졌는가? 그리고 일본은 정말 무엇을 잘했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역사에서 건져 올릴 진짜 교훈입니다. 일장 전쟁의 뿌리 충돌은 필연이었는가? 19세기 말 동아시아지도 화살표로 각국의 팽창 방향이 표시된다. 러일 전쟁을 이해하려면 먼저 두 나라가 왜 충돌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1853년 미국의 페리 함대가 일본의 해안을 강제로 열었을 때 일본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서구 열강에게 먹히는 먹잇감이 될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열강이 될 것인가. 일본의 선택은 후자였습니다. 1868년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은 불과 30여 년 만에 유럽식 군대, 유럽식 산업, 유럽식 제국주의를 빠르게 흡수했습니다. 그 결과가 1895년 청일전쟁의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일본은 서방의 냉혹한 현실과 충돌합니다. 러시아, 독일, 프랑스 이른바 삼국 간섭으로 일본은 청으로부터 빼앗은 요동반도를 다시 뱉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3년 뒤 러시아는 자신들이 일본에게서 뺏어준 바로 그 요동반도의 핵심 항구 포트 아서 여수나 달리니 대련을 청나라로부터 조차했습니다. 당시 신문 사파, 러시아 곰이 만주와 조선을 향해 발을 뻗는 장면. 일본의 분노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이 분노했던 러시아의 행동은 사실 일본 자신이 하려던 행동이었습니다. 두 제국주의 국가가 동일한 목표물 조선과 만주를 두고 충돌한 것이 러일 전쟁의 본질입니다. 이 사실을 잊으면 우리는 이 전쟁에서 절반의 교훈만 얻게 됩니다. 1902년 영일동맹 조인 사진. 일본은 전쟁 준비에 있어 외교적으로도 탁월한 수를 두었습니다. 1902년 영일동맹. 러시아의 동진을 경계하던 영국과의 동맹은 프랑스와 독일의 참전을 사전에 차단하는 강력한 안전판이었습니다. 1895년의 삼국 간섭 악몽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치밀한 포석이었습니다. 이 장 전력 비교 숫자는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말하지 않는가? 러시아와 일본의 군사력 비교 인포그래픽. 각각의 수치가 순서대로 표시된다. 이제 차갑게 숫자로 이야기합시다. 1904년 기준 두 나라의 국력 차이는 압도적이었습니다. 러시아 인구 1억 4천만 명 vs 일본 인구 4,700만 명. 러시아 제국의 인구는 약 1억 4천만 명. 일본 제국의 인구는 약 4,700만 명. 3대 1의 인구 비율입니다. 러시아 국방예산 vs 일본 국방예산. 국방예산도 러시아가 월등히 앞섰습니다. 해군력에서 러시아는 전 세계 3위였고 일본은 6위였습니다. 해군 함대 비교만 봐도 그렇습니다. 스시마 해전에 투입된 러시아 발트 함대는 전함 8척을 포함해 총 30여 척의 전투함을 보유했습니다. 도고 제독의 연합함대는 전함 4척, 장갑 순양함 8척 등이 주력이었습니다. 전함 수에서만 2대1, 숫자만 보면 러시아의 압승이 당연해 보입니다. 시베리아 횡단철도 공사 사진, 미완성 구간지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보유한 전력과 실제로 쓸 수 있는 전력은 같은가? 러시아의 치명적인 구조적 문제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군사력 심장부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우크라이나 모두 유럽 쪽이었습니다. 반면 전쟁터인 만주와 조선은 지구 반바퀴 가까운 거리의 급동이었습니다. 이 거리를 이어주는 유일한 수단이 시베리아 횡단철도였는데 문제는 이 철도가 1904년 당시 아직 완공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이칼 호수 구간은 겨울에 호수 위를 직접 건너야 했습니다. 하루에 수송할 수 있는 병력과 물자는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하루 수송 가능 병력 비교 러시아 철도 병목 제한 일본 조선 해협 경유 대량 수송. 반면 일본은 전쟁터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짧은 해협을 건너면 바로 조선이고 조선에서 육로로 만주입니다. 보급선의 길이가 수십 배 차이 났습니다. 나레이션. 이것이 바로 전략의 핵심입니다. 전쟁은 전체 전력이 아니라 그 시간, 그 장소에서 쓸 수 있는 전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일본은 이것을 알았고 러시아는 알면서도 무시했습니다. 3장 일본의 승리 요인 심층 분석. 도고 헤이아치로 제독의 초상화와 함께 Y저펜원 타이틀 화면. 그렇다면 일본의 승리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단순히 운이 좋았다거나 러시아가 약했다는 설명은 반쪽짜리입니다. 일본의 승리에는 분명하고 구조적인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승리 요인 1. 전략적 목표의 명확성. 시간이 곧 무기였다. 달력과 시계를 활용한 그래픽. 시베리아 횡단철도 완공 예정 시점 표시. 일본의 전쟁 기획자들은 하나의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시간이 지날수록 강해진다는 것.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완공되면 러시아는 매일 수만 명의 병사를 만주로 쏟아부을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부터는 아무리 전술이 뛰어나도 버틸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일본의 전략은 단 하나였습니다. 빠르게 싸워 결정적인 타격을 주고 협상 테이블에서 유리한 조건을 얻어낸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 전략이 아니라 국가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장기전이 될수록 일본에 불리하다는 것을 알았기에 모든 전투는 이 시간표에 맞춰 설계되었습니다. 1904년 2월 8일의 포트아서 기습 공격도 이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선전포고 없는 야간 기습은 국제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는 행동이었습니다만 그것은 결국 협상 이전에 결정적 우위를 점하겠다는 전략적 판단의 산물이었습니다. 승리 요인 이 정보와 준비 홈그라운드의 이점을 극대화하다. 스시마 해협 지도. 일본 함대의 정박 위치진의 만화. 러시아 함대의 예상 항로 표시. 나레이션. 도고 제독은 러시아 발트 함대가 반드시 스시마 해협이나 스가루 해협 중 하나를 통과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반도와 일본 사이의 바다, 즉 스시마 해협을 막기로 결정했습니다. 가장 빠른 항로이기 때문에 지친 함대가 선택할 경로는 여기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일본 함대는 전쟁 기간 내내 진해만에서 완벽한 정비와 훈련을 반복했습니다. 석탄 보급도 완료되어 있었고 함선, 바닥의 조류 부착물도 말끔히 제거된 상태였습니다. 반면 러시아 발트 함대는 어땠을까요? 발트 함대의 항해 경로지도 아프리카 남단 희망봉 경유, 인도양, 말라카 해협, 동중국해 순서로 화살표 이동. 1904년 10월에 발트해를 출발한 러시아 함대는 영국의 방해로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무려 아프리카 남단 희망봉을 돌아 인도양을 가로질러 7개월에 걸쳐 1만 8천 해리를 항해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석탄 보급이 원활하지 않아 상선에서 석탄을 급히 수급해야 했습니다. 열대 지방을 통과하는 동안 승조원들은 열사병과 각종 질병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문제 함선 바닥에 붙어있는 조개 껍데기와 해초들이었습니다. 수개월간 청소 한 번 못한 함선들의 속도는 최고 속도의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속도는 해전에서 생명입니다. 느린 함선은 적의 포격을 피할 수도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도 없습니다. 도고 제독은 지치고 느린 러시아 함대를 완벽히 정비된 일본 함대로 맞이한 것입니다. 승리 요인 3. 기술의 우위 시모세 화약과 포격 속도. 포탄 폭발 그래픽 비교. 러시아 포탄과 일본 포탄의 폭발 방식 차이 시각화. 동일한 구경의 포라도 같은 포탄을 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본 해군이 사용한 시모세 화약은
당시 기준으로 혁신적인 고성능 폭약이었습니다. 러시아의 포탄은 강철 장갑을 뚫기 위해 설계된 철갑탄 위주였습니다. 두꺼운 장갑을 관통한 뒤 내부에서 폭발하는 방식이었는데 함선의 장갑이 두껍지 않으면 관통하고도 불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면 일본의 시모세 화약 포탄은 함선 표면에 닿는 순간 폭발하며 엄청난 고열과 유독성 연기를 뿜어냈습니다. 갑판 위의 인원을 무력화하고 상부 구조물을 불바다로 만들고 함교와 포탑을 파괴하는 데 탁월했습니다. 또한 일본 해군의 포격 속도는 러시아보다 약 3배 빨랐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 성능 차이가 아니라 수년간의 집중 훈련의 결과였습니다. 수치 그래픽 단위 시간당 포탄 발사수 비교. 같은 시간 동안 일본 함대가 러시아 함대보다 3배 많은 포탄을 퍼붓는다는 것이 전투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말하지 않아도 알 것입니다. 승리 요인 사전술의 탁월함 도고 턴. 역사상 가장 위험한 도박. 5월 27일 오후 두 함대가 접근하는 3D 애니메이션. 그리고 마침내 모든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입니다. 1905년 5월 27일 오후 2시 두 함대가 시야에 들어왔을 때 도고 제독은 놀라운 결단을 내립니다. 당시 양 함대의 진영을 봅시다. 러시아 함대는 두 열로 종대 진영을 이루며 북동쪽으로 전진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함대는 처음에 러시아의 항로를 가로지르는 방향으로 달려가다가 러시아 함대의 바로 앞에서 전 함대가 좌현 방향으로 180도 회전을 시작했습니다. 함대 기동 상세 그래픽. T자형 형성 과정을 단계별로 표시. 이 회전 이것이 바로 도고 턴 또는 정자 전술이라 불리는 기동입니다. 잠깐 여기서 이것이 왜 목숨을 건 도박이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함선이 회전을 시작하면 그 순간만큼은 속도가 줄고 기동성이 떨어집니다. 적의 집중 포격을 받기에 가장 취약한 순간입니다. 더구나 앞서 회전을 마친 전함은 다음 전함이 회전을 마칠 때까지 자리를 지키며 포격을 받아야 합니다. 실제로 이 회전 중에 도고 제독이 탑승한 기함 미카사를 포함한 일본 전함들은 러시아의 집중 포격을 받았습니다. 미카사에만 이 짧은 시간 동안 수십 발의 포탄이 명중했습니다. 그럼에도 도고는 회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회전이 완성되는 순간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T자 형성 완성 그래픽. 일본 함대가로 막대가 러시아 함대세로 막대의 앞을 가로막은 T자 형태. 일렬로 줄 서서 전진하던 러시아 함대는 오직 맨 앞에 몇 척만 포를 쏠 수 있었습니다. 뒤에 있는 전함들은 앞 전함들의 시야가 가려 포격이 불가능했습니다. 반면 T의 가로 막대를 형성한 일본 함대는 12척 모두의 측면 포문이 러시아 선두 전함들을 향해 열려 있었습니다. 러시아 선두 전함 4척을 향해 일본 전함 12척이 집중 포격을 퍼붓는 것입니다. 수십 분 만에 러시아의 기함 수바로프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함대 사령관 로제스트벤스키 제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지휘 계통이 무너졌습니다. 러시아 함대는 우왕좌왕했고 일본 함대는 정밀하게 각계 격파해 나갔습니다. 전투 시작 후 불과 몇 시간 만에 러시아 함대의 결전 전력은 사실상 괴멸되었습니다. 사장 러시아의 패전 요인 심층 분석. 화면 러시아 전함 침몰 이미지. Why Russia Lost? 타이틀. 이제 반대편을 봐야 합니다. 러시아는 왜 졌을까요? 단순히 일본이 잘해서라고 말하는 것은 불충분합니다. 러시아의 패배에는 일본보다 더 많은 그리고 더 근본적인 원인들이 있었습니다. 패전 요인 1. 제국의 오만적을 얕잡아보다. 당시 서구 언론 풍자 사파 러시아곰이 일본을 발바닥으로 쉽게 제압하는 그림. 전쟁 전 러시아의 주전론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시아의 원숭이 따위에게 진리가 없다. 이것은 단순한 자신감이 아니라 인종적 편견에서 비롯된 위험한 오만이었습니다. 러시아 지도부는 일본군을 진지하게 연구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해군이 영국에서 최신 기술을 받아들이고 수년간 집중훈련을 쌓아왔다는 사실을 알고도 무시했습니다. 일본 육군이 청일 전쟁에서 보여준 전투력을 약소국 청나라 상대의 결과라며 평가절하했습니다. 그 결과 러시아 지도부는 전쟁 준비에서 일본만큼의 절박함을 갖지 못했습니다.
패전 요인 이 지휘 체계의 부패와 무능, 러시아 제국의 관료주의를 상징하는 그래픽, 긴 지휘 계통 도표. 전쟁 전 러시아 군부는 심각한 내부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극동 함대 지휘관 선택부터 문제였습니다. 포트 아서의 태평양 함대를 지휘한 스타르크 제독은 일본의 기습 공격이 임박했다는 경고를 받고도 함선들을 항구 밖에 방어 배치하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1904년 2월 8일 밤 일본 구축함의 기습, 어뢰 공격으로 전함 두 척이 즉각 손상되는 대재앙이었습니다. 이후 부임한 마카로프 제독은 유능한 지휘관이었지만 부임 한 달 만에 기뢰 폭발로 전사했습니다. 그 후임인 비트게트 제독도 해전 중 포탄 파편에 전사했습니다. 지휘관이 연이어 죽고 교체되는 상황에서 러시아 극동 함대는 일관된 전략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육군이었습니다. 만주 방면 러시아 육군 지휘관 쿠로파트킨 장군은 끊임없이 후퇴하며 결전을 회피했습니다. 그의 전략은 기다리면 시베리아 횡단 철도가 완성되고 증원군이 온다는 것이었지만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일본군은 요충지를 하나씩 점령해 갔습니다. 부하 지휘관들은 상급자의 눈치를 보며 독자적 판단을 내리지 못했고 보급 체계는 부패한 관료들의 중간 착복으로 엉망이었습니다. 패전 요인 3. 구조적 문제. 제국의 무게가 발목을 잡다. 광대한 러시아 제국 지도, 유럽에서 극동까지 이어지는 거리 표시. 어쩌면 러시아의 가장 큰 적은 일본이 아니라 러시아 자신의 크기였는지도 모릅니다. 러시아 제국의 광대함은 그 자체로 약점이었습니다. 군사력과 산업시설의 대부분이 유럽 쪽에 있었는데 전쟁터는 극동이었습니다. 시베리아 횡단철도는 하루에 최대 56쌍의 열차만 운행할 수 있었습니다. 병력과 물자를 극동으로 보내는 데만 수주가 걸렸습니다. 반면 일본은 배를 타면 일주일 안에 전선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러시아의 두 함대, 발트 함대와 태평양 함대는 지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합동작전이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일본은 이 두 함대가 합류하기 전에 각각 격파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패전 요인 4. 내부 균열 혁명의 불씨. 1905년 피해 일요일 사건 사진. 상트페테르부르크 거리의 군중과 군인들.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 러시아 내부에서는 또 다른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1905년 1월 22일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평화적인 청원 시위에 나선 노동자 수백 명이 황제 근위대의 총격으로 학살당하는 이른바 피해 일요일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군사적 패배로 흉흉해진 국민 감정에 불을 지른 사건이었습니다. 전국에서 파업이 이어졌고 반정부 운동이 거세졌습니다. 러시아 지도부는 전쟁에만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황제 니콜라이 2세는 전선의 패배와 국내의 혼란 사이에서 갈팡질팡했습니다. 스시마에서 발트 함대가 전멸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 러시아는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내 혁명을 진압하기 위해서라도 전쟁을 끝내야 했습니다. 이 1905년 혁명은 12년 뒤 러시아 제국을 완전히 무너뜨린 1917년 혁명의 전주곡이었습니다. 5장 포츠머스 조약과 그 이후 승리의 역설. 포츠머스 조약 조인식 사진. 루스벨트 대통령이 중재하는 장면. 1905년 8월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의 중재로 포츠머스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일본은 러시아로부터 조선에 대한 지배권, 요동반도 조차권, 사할린 남부를 얻었습니다. 전 세계는 경악했습니다. 아시아의 신흥국이 유럽의 대제국을 이긴 것입니다. 인도, 이집트, 터키 등 서구 열강에 눌려있던 비서구권 국가들은 이 소식에 흥분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우리는 냉정해야 합니다. 일본의 승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복잡한 유산을 남겼습니다. 첫째, 이 승리는 일본 군부의 자신감을 넘어선 과신을 낳았습니다. 러시아를 이겼다는 사실은 일본 내 극단적 군국주의자들에게 우리는 어떤 강대국도 이길 수 있다는 위험한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그 과신이 30년 뒤 태평양 전쟁이라는 재앙으로 이어집니다. 둘째, 이 전쟁의 최대 피해자는 조선이었습니다. 포츠머스 조약에서 일본의 조선 지배권이 공인되었고 같은 해
을사조약으로 조선은 외교권을 박탈당했습니다. 1910년에는 완전한 식민지로 전락했습니다. 어느 나라의 승리도 조선의 피해를 대신해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야만 러일 전쟁에서 진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6장 역사가 현재에 건네는 교훈. 현대 해군 함대, 기업 경영 그래픽, 스포츠 전술 화면이 교차하며 등장. 이 전쟁은 1905년에 끝났지만 우리에게 건네는 메시지는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교훈 1. 규모가 전부가 아니다. 러시아는 인구, 예산, 함선수 모든 면에서 앞섰지만 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전력을 필요한 시간, 필요한 장소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조직이든 기업이든 국가든 규모의 이점은 집중력 없이는 허상입니다. 교훈 2. 시간을 전략 자원으로 인식하라. 일본은 시간이 자신의 편이 아님을 알고 시간을 역이용했습니다. 그것은 단기 결전이라는 전략적 명확성이었습니다. 반대로 러시아는 시간이 자신의 편이라 믿었지만 그 시간이 오기 전에 내부에서 무너졌습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시간표를 만들고 그 시간표를 지키는 것, 이것이 전략의 핵심입니다. 교훈 3.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한다. 러시아는 일본을 얕잡아 봤습니다. 일본을 연구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반대로 영국에서 해군 기술을 배웠고 러시아의 전략을 분석했으며 발트 함대의 항해로를 정확히 예측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는 손자의 말이지만 러일 전쟁은 그것이 단순한 격언이 아닌 생사의 법칙임을 증명했습니다. 적을 알지 못하면 아무리 큰 규모도 아무리 긴 역사도 승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교훈 4. 준비된 자가 기회를 만든다. 도고, 제독의 도고 터는 즉흥적 천재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년간의 반복 훈련, 정밀한 전술 설계, 그리고 결정적 순간을 위한 철저한 준비의 산물이었습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보입니다. 진해만에서 수개월을 기다리며 훈련을 거듭한 일본 함대는 러시아 함대가 나타났을 때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훈 5. 승리 이후를 경계하라. 자만은 패배의 씨앗이다. 이것이 어쩌면 가장 중요한 교훈일 수 있습니다. 러일 전쟁의 승리는 일본에게 놀라운 성취였지만 동시에 치명적인 독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강하다는 자신감이 우리는 무적이다는 오만으로 전환될 때 몰락은 시작됩니다. 러시아가 일본을 얕봤던 것처럼 승리한 일본도 30년 뒤 미국과 연합국을 얕봤습니다. 역사는 이렇게 반복됩니다. 오만은 제국도 무너뜨립니다. 마지막으로 1905년 5월 28일 해전이 끝난 자리에는 침몰한 전함들과 수천 명의 시신이 남았습니다. 승자도 패자도 그들 모두는 자신의 국가와 이데올로기를 위해 싸웠고 죽었습니다. 우리가 이 전쟁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누가 더 강했는지를 기록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강대국들이 충돌할 때 그 사이에 낀 약소국이 어떤 운명을 맞이했는지, 오만이 어떻게 거인을 쓰러뜨리는지, 그리고 집중과 준비와 전략적 명확성이 어떻게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지, 이것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스시마의 파도는 지금도 출렁이고 있습니다. 그 파도 아래 잠든 역사는 아직 우리에게 할 말이 남아 있습니다.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과거를 되새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현재를 더 현명하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